제가 83년도부터 지금 42년째 피고인을 알고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어요. 지내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변호인들은 한 분 한 분 저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서부터 특검보 이윤재입니다. 이제 최종 구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죄 규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81조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 즉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대와 경찰이라는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았고 그러한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하였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의지하여 오던 소방 공무원들에게조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판적 언론사들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만 15년을 하였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그리고 단전단수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 제175조는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의 방해를 예비 음모만 한 경우에도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공공위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충성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던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피고인이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밤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꺼내보았고 한덕수 총리와 11분에 걸쳐서 상의하였던 문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듣는 사람조차 납북스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입니다. 피고인의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인하여 후대의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왜곡되고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은 123 계엄의 진상과 실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재판에서 특히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여 후대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당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고 쓸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사병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이에 대해서 모두에서 이 사건 첫 번째 재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권은 고유하게 대통령의 판단으로 남겨두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의 질서이고요. 다만 실체적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피고인은 행안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상황인식, 대통령은 500명의 비서진도 있습니다. 국정원도 갖고 있어요. 군 통수권자입니다. 경찰 조직도 갖고 있습니다. 정보가 한두 군데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을 언급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언급합니다.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가 정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무적인 부분 이상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 순간 바로 인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냥 닥쳐오는 현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하는데 어떠한 대통령을 만약에 그 자리를 물리력으로 통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헌법기관 대통령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폭행, 협박이 될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에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엄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전단수 언급 들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단전단수 계획이 없다. 또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객관적으로 경찰이나 소방 측 어디에도 경찰이 소방의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그런 계획이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83년도부터 지금 42년째 피고인을 알고 뭐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어요. 피고인이 성품이 절대 무례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이 장관은 그렇습니다. 피고인 절대 무리 안 해요. 술은 잘 마십니다. 저보다 주량이 엄청 세요. 술 마시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자세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술 마시고 앞니도 지금 다 나갔어요. 술 마시고 결혼 반지도 잊어버렸어요. 술 마시고 길에 누워있다가 경찰 도움 받기도 했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장관을 볼 때 얼마나 밉겠습니까? 오늘 낮에 갑자기 눈이 옵니다. 눈이 왔어요. 저는 상서로운 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의 상자는 상서로울 상자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수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한자를 저는 잘 쓸 줄도 모르는데 그런 상서로운 일이 피고인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직접 겪으신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분들에게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나름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저의 능력과 덕이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저는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봉직할 것을 다짐했고 그랬기에 제가 핸드폰을 처음 개통하면서도 제 전화번호의 뒷자리를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제 처와 딸, 아들 역시 흔쾌히 핸드폰 번호를 동일하게 선택해 주었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모두 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을 법원의 일원으로서 내딛고 젊은 날의 대부분을 법관으로 봉직하였기에 법관으로서의 경험, 당시 지녔던 마음가짐과 자세는 제 평생을 걸쳐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2년 7개월 기간 동안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와 언론과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에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지내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변호인들께서 변론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의 상황이 추후에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 그런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점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까지는 당시에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 있었던 제가 몰랐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후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그 점을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의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제 변론을 해오신 변호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변호인들은 한 분 한 분 저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형 동생으로 지내온 친형님 같은 분, 함께 법원 생활을 해왔던 후배이자 동료,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던 보좌관, 저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부터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제자, 같은 법률사무소의 동료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쾌히 제 변론에 나서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꼼꼼하면서도 자상하게 오랜 인내심으로 이 재판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재판 변론은 종결하고요. 이 사건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